4.27 판문점 선언 기념식에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 기소에 대해 검찰권 남용을 밝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표적 수사라면서 검찰을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매관매직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이 현안 질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으로 국민적 피해만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료개혁이 성공하지 못해 아쉽다며 의사과학자 양성지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내일 호남 합동 연설회를 앞두고 막판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이틀째 마스토론을 갖고 치열한 설전을 펼쳤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민주당 주자들이 총력을 기울인 호남권 순회 경선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일제히 한덕수 단일화에 찬성으로 돌아선 배경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뇌물 혐의로 어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 기소를 검찰권 남용을 밝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선을 앞둔 전 정권 표적 수사라고 반발했지만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매관매직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정영 기자입니다. 7주년을 맞은 4.27 판문점 선언 기념식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2022년 퇴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공식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남북은 단절한 채 살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가 지난 3년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뇌물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지 하루 만에 공개 행보에 나선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힘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인은 이상직 전 의원의 회사에 특혜 채용이 되었고 그 반대급부로 이상직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전형적인 매관매직 사건입니다. 또 부동산 통계 조작이나 북한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 등 문재인 정부의 부패와 비리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기소는 검찰이 왜 개혁 대상인지를 웅변한 것이라며 검찰 개혁 완수 의지로 맞받았습니다. 대선이 불과 40일 남은 시점에 노골적인 대선 흠집내기에 나섰습니다. 이번 기소는 내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준 전 정권 표적 수사이자 민주당을 망신주기 위한 정치 수사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우 의장과의 접견 발언에서 검찰권 남용을 밝히는 기회로 삼겠다며 기소 관련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검찰이 그만큼 정치화되고 있고 또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그런 아주 단적인 그런 사례 같아서 앞으로 이제 그 점을 내 개인적인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서 그런 검찰권의 남용과 정치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렇게 좀 드러내고 좀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좀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국회 방송 장정은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무리하게 추진해 의료개혁이 이루어진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실질적 지원이 부족한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교육위 소식을 한규미 기자가 전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민주당은 의대생 2,000명 증원을 무리하게 추진해 국민적 피해를 일으켰다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또 교육부가 교육의 질을 위해 국립대 의대 건물을 추가로 짓겠다고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출석률이 2%, 3%에 멈춰 있었고요. 건물도 지어주겠다, 교수도 충원해주겠다 이렇게 다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현재도
전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국민의힘은 정부의 의료개혁과 의대 정원 확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밝히면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학전문대학원을 활용한 융합형 의사과학자 사업을 강조했습니다. 학부에서는 과학하고 공학을 전공하고 의전원에 입학한 학생들이 융합형 의사과학자 전문과정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학부에서 공부했던 그러한 공학 지식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사과학자 양성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교육부에 의대교육 지원국이 설치된 만큼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해서도 부처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정책들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대생의 복귀율을 묻는 국민의힘 의원 질문엔 이 부총리는 복귀 숫자 증가가 아직 미미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입니다. 국민의힘 경선이 중반에 접어들었는데요. 결선에 오를 2명의 후보가 나흘 뒤에 결정됩니다. 후보들은 오늘도 맞수 토론과 토크 콘서트 등 바쁜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오는 29일 2차 컷오프를 앞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 김문수 후보는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층간소음 방지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개별 소송과 같은 수단 외에는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 없어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김 후보는 국내 기술진이 개발한 1등급 층간소음 방지 기술을 신축 주택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안 시공을 확실시하고 배상을 의무화하는 사후 인증 제도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AI 전문가라는 사실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알아야 이제는 국가를 경영할 시대가 됐거든요. 물론이죠. 미래 산업을 선도해야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데 지도자에게 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필수라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AI 기술 패권 시대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도 진행했습니다. 안 후보는 다른 법과는 달리 AI 기본법은 매년 국내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별 언어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형 AI 모델도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진행된 맞수 토론에서는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맞붙었는데 시작부터 격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홍준표 후보가 나올 때마다 패배했다며 보수 패배의 아이콘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홍 후보는 대장동 의혹으로 잡지 못한 이재명 후보를 법인카드 사적 유용으로 기소한 것은 정치적 논쟁거리만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차 경선의 선거인단 규모를 76만 5,773명으로 확정하고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희망의 여정 끝까지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말 경선 일정이 마무리되는데요. 후보들은 막판 표심 잡기에 한창입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호남과 수도권, 강원, 제주 투표만 남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이재명 후보는 2박 3일 동안 호남에 머물며 표심 잡기에 공들였습니다. 이 후보는 농업을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전환해 K농업 강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농업 재해 보상을 현실화하고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에서 농업과학기술진흥간담회를 연 이 후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추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농업이 전략산업이다, 국가안보산업이다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하고 농업이 후퇴하거나 또는 위기를 겪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또 서울과 경기, 인천을 국제경제와 문화수도권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김동연 두 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한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을 찾았습니다. 두 후보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걸 두고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기소는 검찰 수사 기능이 해체돼야 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분명히 각인시킨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검찰, 정치검찰은 다음
정권교체 이후의 4기 민주정부에서는 반드시 해체되어야 됩니다. 김동연 후보도 기소권 정상화를 위해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기소총으로 축소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수사권은 완전 박탈하겠습니다. 세 후보는 방송 토론회 등 주말까지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분야별 정책 경쟁을 벌입니다. 민주당 텃밭이자 권리당원 3분의 1이 몰려있는 호남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대세론을 굳힐지 관심인 가운데 민주당은 모레 최종 대선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주간 이슈페이 국회 방송의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페이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2대2 9대 명. 양당의 경선 상황인 것 같네요. 네, 지금 현재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양당에서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네. 2대2는 국민의힘의 키워드, 네. 9대 명은 민주당의 키워드입니다. 네, 90%의 득표율을 이제 이재명 후보가 기록할 수 있을지 이제 9대 명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인데 국민의힘은 이제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고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좀 독주 체제가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을 좀 보면 국민의힘은 8명의 후보가요. 3강 2중 3약의 구도였는데 이제 마지막 한 자리를 두고 안철수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이제 접전을 벌였습니다. 네. 앞선 여론조사에서 이제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4강에 누가 올라가느냐가 이제 이번 주 최대 관심사였는데 100% 국민 여론조사 결과 안철수 후보가 4강에 안착을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 경선 구도는 탄핵 찬성, 찬탄, 탄핵 반대, 찬반 2대2 구도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선거인단과 이제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한 결과가 다음 주 화요일에 발표가 되는데 이때 이제 과반이 안 되면 상위 2명이 이 결선을 하게 되고요. 과반 이상의 득표가 나왔다 하면 그 사람이 이제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됩니다. 과반이 나오면 29일에 최종 후보가 선출이 되고 아니면 5월 3일에 최종 확정이 되는 상황. 네, 국민의힘 상황 살펴봤고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독주 속에 이제 남은 경선이 호남 수도권인데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이재명 후보의 지난 주말 영남권과 이제 충청권의 누적 득표율이 얼마가 되냐면 89.56%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는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권과 수도권의 경선이 남아 있는데요. 관심이 이제 모아지는 지점은 이 후보가 90%대의 득표율을 얻을 수 있느냐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90% 대선 후보 득표율 이재명 이제 9대 명이라는 이제 키워드도 전달해 드렸었는데 지난해 이제 전당대회에서는 호남 투표율이 절반 수준이었고요. 또 지난 4.2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이 이제 자리를 내주었기 때문에 그럼 이번 호남 경선에서 이 후보가 호남 민심을 얼마나 받느냐 하는 부분도 주의 깊게 보시면 좀 재미도 있고 관심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게 이제 본선에서의 호남 민심도 바로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속도전. 네, 정부가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이번 주에 국회에 제출을 하면서 네. 국회 심사 속도도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추경안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가 이제 재해 재난 대응 그리고 통상 AI 지원, 민생 안정 이렇게 꼽을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을 했는데. 네. 추경안이 편성된 부처의 소관 상임위가 이제 기재위를 비롯해서 9개의 상임위가 됩니다. 이들 상임위 대부분이 이번 주에 상임위를 열어서 심사를 마쳤는데 네. 전체 회의 상정과 또 예산 소위 심사 또 다시 전체 회의 의결까지 이제 추경안이 지금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네. 주에는 예결위 심사가 본격화되는데요. 앞서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다음 달 1일 목요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좀 이견이
커서 논의 과정에 난항이 좀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휴 전에는 추경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요. 다음 주가 이제 되면 양당의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마무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서 잠깐 좀 앞으로의 주요 대통령 선거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다음 달 10일과 11일 후보자 등록 신청이 있고요. 12일부터는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있는 선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이슈픽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식목일 고려인 두 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요, 언이슈픽으로 가지고 왔는데. 언이슈픽이 뭐예요? 이슈가 되지 않은, 예. 우리가 이슈픽이라고 하면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슈픽을 하는데, 네. 언이슈픽은 이제 이슈가 되지 않은 내용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또 4월이었기 때문에, 또 오늘이 네. 4월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4월 한 달 동안 쭉 봤을 때, 좀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좀 보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색다르네요. 네. 네. 그럼 먼저 사진부터 보면서 좀 말씀을 나눠보실까요? 그럴까요? 네. 4월 5일이 식목일이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4일에 있었죠. 그래서 항상 이 무렵에 있었던 국회 식목 행사가 올해는 없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4월 13일에야 이제 SNS에 공간에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또 기후 변화로 멸종 위험에 직면해 있는 구상나무를 심었다고 사진처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우원식 의장의 모습이군요. 얼굴이 네. 좀 작게 나와서. 네, 여기 이제 공간이고 저 나무 이제 구상나무. 그렇군요.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다음 사진도 또 함께 보실까요? 다음 사진은 이제 식수 명패입니다. 국회 출근길에서 발견한 건데 네. 이 사진들 보면 조금 다른 사진 한 장 있습니다. 우리 신앵커 좀 찾으셨나요? 글쎄요, 김동길 기자 얼굴에 가려서 사진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서 돌 크기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외에는 네. 뭐 잠깐 봐서는 잘 모를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저기 자세히 보시면 네. 이름과 사무총장의 명칭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사무총장들이 식수를 했던 명칭인데 세 개의 돌은 이름이 하나인데 네. 제일 앞에 수호하시는 분 옆에 있는 그 돌은 여러 명인 것 같아요. 네, 이름도 많고 글자도 많습니다. 네. 저 사진을 좀 확대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확대가 됐군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올해 식수 기념 명패인데요. 김민기 사무총장과 함께 입법차장과 사무차장의 이름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진선희 입법차장 같은 경우는 22대 국회에서 첫 여성 차관급 공무원으로 임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기념식수 명패에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신의 것도 좀 자세히 보시면 네. 또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좀 발견하셨나요? 방금 그 사진이에요? 네. 방금 우리가 평소에 보지 사진을 못했던- 다시 한번 좀 네. 보면 기념식수가 식목일이 아닌 3월 20 며칠에 3월 말에 이제 된 거 그렇죠. 저건가요? 날짜보다 네. 저기 보시면 대한민국 국회 옆에 있는 그림이 조금 있습니다. 저거를 뭔가 보면 이렇게 좀 음영이 져 있는. 네, 저희 QR 코드입니다. 저게 QR 코드예요? 네, 이거를 찍어 보면요. 네. 저도 이제 찍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나무의 의미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저기 나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 나무가 이제 회화나무 스토리텔링입니다. 저 QR 코드를 찍었더니 저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 식수했던 내용, 저런 사진들이 함께 나오고 있어서 새로운 발견이다. 지금까지 보면서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색다른 식수의 의미까지 좀 살펴봤고 마지막이네요. 네. 다음 키워드가 이제 고려인이었죠. 네, 지난 23일 수요일에 국회 사랑제에 모국을 방문한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네. 우 의장이 이들을 초청을 했고요. 오찬을 함께 했는데요.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모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회를 찾은 것도 처음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고려인들을 픽해 봤는데요. 우 의장의 고려인 동포를 향한 애정은 좀 각별합니다. 우 의장의 외조부인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이 스탈린의 강제 이주에 저항하다 처형이 당해서 유해조차 찾지 못한 고려인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 의장은 간담회에서 이런 발언들을 했는데요. 20년이 넘는 의정 활동 중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과 또 카자흐스탄
크질로르다 대학 명예교수를 지낸 일이었다. 그래서 고려인과 홍범도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삶의 뿌리이자 일부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며칠 전에 저희 뉴스에서 이제 고려인 국회 방문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네. 그런 의미가 있고 우 의장도 굉장히 좀 감동의 그런 순간들을 또 느끼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4월의 마지막 주에 이슈픽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선 공약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대선 주자들이 경쟁적으로 지역 맞춤형 발전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오다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지역 순회 경선이 한창입니다. 후보들은 지역 균형 발전을 내세우며 지역민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호남을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의 중심으로 만들고 대구 경북을 제조 첨단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수부의 부산 이전도 주장했습니다. 북극 항로 시대 준비를 위해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 확실하게 시행하겠습니다.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 도시로 일으켜 세우고 김경수 후보는 수도권, 충청권, 광주, 전남, 부울경, 대구 경북 등 5개 권역에 3개 특별자치도를 묶은 이른바 5+3 권역별 메가시티 자치정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전국을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5개의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충청권 수도론을 내세우면서 대기업과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지역균형 빅딜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도 앞다퉈 지역 발전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며 5대 메가폴리스 조성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메가폴리스에는 AI, 바이오, 에너지, 미래차, 반도체 등 국가 전략의 5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대학, 연구소, 청년 인재, 민간 자본이 함께할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에서 운영 중인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한 달에 10만 원 이내로 얼마든지 교통 30분 내에 서울에 접근할 수 있으면 꼭 강남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대구시장을 지낸 홍준표 후보는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대구 경북 신공항 등 전국 5대 공항을 육성해 지역 발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면서 TK 지역에 AI 반도체 융합단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후보들의 공약을 실천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발전 방안 마련은 차기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환경부와 고용부 소관 예산을 3,866억 원에서 2,103억 원 더 증액하는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추경안은 싱크홀 예방 예산 768억 원과 인공지능 산불 카메라 도입 등을 위한 예산도 115억 원 포함됐습니다. 또 경기 악화로 인한 임금 체불 대응 예산 그리고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고용 안정성 제고 예산도 1,000억 원가량 증액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오늘 다시 발의했습니다. 김성애 대변인은 2개 특검법을 이미 발의된 해병대원 특검법과 함께 5월 초 법사위를 거쳐 6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김 여사 특검법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기존에 발의됐던 명태균 특검법의 내용까지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나친 규제로 국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면서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구체적인 가상화폐 정책을 담은 대선 공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회 속 다양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신동진의 국회 속. 오늘 주제는 추경의 골든타임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를 기록하면서 우리 경제가 그야말로 역성장의 수렁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를 타개할 추경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은 더해지고 있는데요. 증액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면서도 규모 자체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여전하고 지역화폐 발행 여부도 쟁점입니다. 어제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화면으로 직접 만나보시죠. 생각합니다.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 실질적인 지원이 바로 당장 필요합니다.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의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추경안이 제출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추경 예산 집행이 하루라도 빨리 시작되도록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는 최대한 심사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 정도를 이번 추경은 시기와 규모, 내용 면에서 아주 매우 부실합니다. 오늘이보다 사용 범위가 넓고 여러 지방정부에서 이미 소비 시작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 예산으로 바꾸거나 새로 추가를 해야 합니다. 야당 의원님들은 자꾸 이제 돈을 더 쓰자 이런 주장이신 것 같아요. 성장률 숫자를 맞추고 GDP 갭을 메우는 경기 진작용 대규모 수표 추경은 굉장히 책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은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최후의 순간까지 버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재해 재난 대응과 통상 및 인공지능 지원, 민생 안정 등 현재 시급한 분야를 위주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이 앞서 주장한 35조 원 추경의 3분의 1 수준이란 점에서 민생 관련 배정액이 적고 총 규모 역시 위기를 타개하는 데에 부족하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30조 원을 집행할 때 우리 경제 성장률이 0.9%포인트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옵니다. 따라서 추경의 과감한 증액은 필수입니다.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부터 최소 1조 원은 편성해야 합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도 3조 5천억 원 정도는 집행해야 합니다. 지역 상품권은 수십조의 세금을 낭비하는 국가재정 배임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제발 지역 상품권 도착증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4월 내 추경 처리를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대선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추경인 만큼 정부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추후에 추가적인 추경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효과를 보기엔 매우 적은 규모입니다. 추경 규모를 최대한 증액하고 2차 추경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각 상임위가 추경안 심사를 시작했고 늦어도 내달 초엔 추경 예산안 통과가 가능해질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미국발 관세 전쟁 여파와 국내 경기 침체 가능성이 고조된 지금 양당이 이견을 좁히고 타협함으로써 경제 위기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국회 속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텃밭인 호남을 찾아서 표심 경쟁을 벌였습니다. 자, 그런데 첫날 투표율이 앞선 순회 경선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의 권리당원 30% 이상이 몰려있는 호남 지역에서 왜 낮은 투표율이 나왔을지 이 배경을 좀 짚어볼까 하는데, 자, 그리고 오늘 3차 토론회 이후에 내일 또 호남 경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예상하시는지 우리 정은혜 전 의원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이 호남 지역에서 투표율이 낮은 걸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저희가 그 투표가 양일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충청권에서는 첫날에 31%, 네. 영남권에서는 46%였습니다. 지금 호남 같은 경우는 첫날 23%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호남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뿌리이자 심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호남에서의 투표율이 조금 저조했다는 것은 아마도 민심이 좀 깊은 숨을 고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숨을 고른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뭐 어대명이다, 뭐 네. 부대명이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당선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다른 후보들과의 뭐 토론이라든지 어떤 그런 이렇게 좀 대척하는 부분이 좀 적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선택보다는 조금 관망을 해야겠다. 그리고 어떤 뭐 열정이라든지 열의보다는 숙고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그냥 무관심이라고 보여지기보다는 최후의 더 나은 감동을 위한 어떤 한 단계 스텝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호남이지만 오늘 저녁에 TV 토론이 있고요. 네, 오늘 예정이 그리고 이제 일요일이죠. 내일 27일에 이제 최종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네. 아마도 그 민심의 흐름 같은 경우는 아마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 당선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고, 그 상황 속에서 호남 분들이 굉장히 좀 날카롭고 저희에게 항상 좀 채찍도 드시고 그러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더 잘해라 그런 입장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또한 또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도 이번 주말에 또 계속 호남 일정이 있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 K-호남 비전을 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5.18 정신을 담은 그 헌법에 또 담겠다 이런 또 공약도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네. 결국에는 아마도 민주당에 큰 지지를 보내주실 지역이기도 한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정책적으로 다가가고 그런 또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김혜란 전 대변인께서는 내일 그 호남 경선 민주당 상황 좀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네. 사실은 뭐 득표율은 별로 의미가 없죠. 투표하기만 하면은 굉장히 표는 뭐 80-90%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투표율이 낮은 것은 사실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무관심한 건 아니고 약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된 채찍질의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호남이 항상 민주당에 굉장히 많이 몰아주고 그 중심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발전이 좀 많이 지금 되고 있지 않아요. 그 사실은 정권을 잡아도 그 호남에 크게 지금 뭐 득을 봤다는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예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지금 후보께서 이제 국가의 보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호남 메가시티, AI 선도 도시로 키우겠다. 네. 또 전남, 전북에 국립의대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좀 상징적인 무슨 우리의 심장 이런 거보다 저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네. 그런 뭔가 당근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 막 제시하면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호남은 권리당원이 32% 이상이 있어서 사실 민주당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수도권에 있어서는 호남 향후회가 또 굉장히 그 조직에 있어서 결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수도권 표심의 좀 근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재명 후보 5.18 성지로 불리는 뭐 전일빌딩 뭐 여기 가고 되게 아주 전형적으로 지금 호남에 뭐 구애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김혜경 여사도 뭐 이례적으로 뭐 이틀 이상 머물면서 행사 참여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아마 뭐 80% 이상, 80% 중반 이상의 뭐 득표율은 당연히 나올 것 같고, 사실 2위 다툼도 큰 의미가 없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균형에 뭐 있어서 제가 또 소개해드리면 뭐 김경수 후보는 호남의 4위. 라는 점 어필하고 있고, 또 4위가 아니라 4위다. 4위. 네. 며느리 사위 할 때 그 4위다. 네. 네. 그리고 또 김동연 후보는 또 전북을 에코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 이렇게 또 당원들 모아놓고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2위 다툼이 의미가 있으려면 뭐 김부겸 총리나 뭐 아니면 지난번처럼 이낙연 총리 같은 정도의 급의 그 후보가 나왔으면 좀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뭐 2위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득표율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저희 당이 봤을 때는 큰 흥미 없이 그냥 뭐 예견된 결과가 나오겠지만 네. 그렇지만 뭐 그냥 호남에 있어서 상징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정통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또 짚어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선거법 재판에 대해서 대법원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2일에 첫 심리를 했고 24일 어제 두 번째 심리를 했는데 이게 이틀 만에 이렇게 진행이 된 게 과연 전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이번 주에만 두 차례 길을 이렇게 연 건데 이 속도면은 대선 전에 6월 3일 전에 결론이 과연 나오게 될지 이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김혜란 전 대변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거 길 이렇게 잡는 거 굉장히 이례적인 거는 맞습니다. 전례가 있습니까? 뭐 제가 그걸 뭐 구체적으로 다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네네. 제가 이제 그래도 법조인으로서의 그게 한 20년 정도 되는데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 소부에 보냈다가 이게 뭐 판례를 변경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이게 진짜 재판관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어서 뭔가 의견을 바꿔야 되는 그런 정도에 있을 때 전원 합의체로 회부하는 경우에도 시일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뭐 몇 번 이야기해보고 쟁점이 뭐 정리가 되면 또 그다음에 전원 합의체를 넘기고 이런 몇 달의 과정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2시간 만에 전원 합의체 회부를 하고 또 한 주에 지금 이례적으로 기일을 2번 잡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사실 민주당도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일인가 사실 또 뭐 관심 갖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건 맞는데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나올 수 있는 판결의 뭐 종류를 객관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일단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 그러면 이제 2심에서의 무죄가 그냥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언뜻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그걸 확정하려고 하는데 전원합의체로 보낼 일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상고가 2심에서 판결 잘했다 하면서 그냥 상고 기각으로 끝나는 보통의 경우 뭐 상고 뭐 불속행위라든지 아니면 심리를 한 번만에 해서 상고 기각 판결이 나온다든지 그럴 경우에 굳이 전원합의체 이걸 뭐 넘겼을 것이냐 아닐 거라고 지금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2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라는 이유로 파기하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파기환송의 경우, 파기자판의 경우. 파기환송이라는 거는 고등법원에 보내서 2심 판결은 이런 점에서 잘못된 점만 짚어주고 다시 재판해라. 그래서 이제 2심이 다시 심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파기자판은 이게 뭐 모든 증거나 사실관계가 스스로 대법원이 특별히 사실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하지 않고도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면 파기 자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뭐까지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겠다는 거죠? 네. 그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거의 뭐 없다시피 한 정도의 아주 희소한 확률로 가능은 하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파기 자판까지 하기에는 뭐 예를 들면 이번 대선과의 관련을 봤을 때 뭐 그 대선 후보는 5월 10일, 11일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판결이 안 나오는 거는 뭐 너무 명확하고 예를 들어서 5월 10일에 뭐 이재명 후보가 정말 정식으로 대선 후보로 등록을 했어요. 민주당의 후보로. 근데 만약에 그런 뭐 파기 자판을 해서 우리나라의 민주당의 그 대선 후보를 뭐 갑자기 그때 가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면 그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후보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번 그러니까 그런 무리한 걸 할 수 있을까 과연 그 후보 등록 이후에 그걸 생각해 보면 사실 그것도 언뜻 생각하기에 뭐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만약에 파기 환송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심으로 다시 가서 다시 2심이 심리를 하고 판단을 할 때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뭐 파기 환송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만약에 파기가 되더라도 환송을 할 것이지 자판을 해서 뭐 후보를 날리는 일까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파기 환송을 예상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속도전을 내는 게 중요한 의미가 함의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마도 뭐 우려하신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저는 대법원이 뭐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그 이성적인 법률가들이 모인 집단이고 그래서 어떤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633 원칙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원래대로면 3월 26일에 그 항소심 선고가 나왔었고 그때 그 3가지 의혹에 대해서 전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렇다면 3개월 뒤면은 6월 26일입니다. 그래서 6월 26일쯤 원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벌써 지금 굉장히 2번이나 또 심의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제가 좀 데이터를 살펴봤더니 과거에 그 형사상고심 2419건 중에 파기 재판이 된 건수는 15건입니다. 네. 그렇다면 0.073%인데요. 굉장히 적은 비율인 거죠. 사실은 굉장히 파기 재판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게 과거에 뭐 판례를 봐도 그렇고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왜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빨리 이렇게 또 심의를 하게 되었냐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사법부가 과거에 저희가 이제 내란과 관련해서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또 내란을 또 인정을 했고 또 관련해서 대통령이 탄핵 파면을 당하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과 같이 지금 대법원에서도 더 이상의 좀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정치적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그런 어떤 정치 검찰의 희생양이 되는 일이 없는 그런 사례를 만들고자 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측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 하는데 국민의힘은 2차 경선 토론회가 이틀째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서로를 토론 상대로 지목을 하면서 설전을 4시간 동안 벌였는데 찬탄과 반탄을 대표하는 두 후보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 토론을 어떻게 보셨는지 이번에 우리 정은혜 전 의원부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후보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국민의힘 후보 토론회는 2025년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의 TV 토론이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 후보의 TV 토론이었는지 저는 사실 이게 초등학생들이 볼까봐 좀 걱정이 될 정도의 그런 단어들이 오고 갔는데요. 특히 그 한동훈 홍준표 토론에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얘기를 하는 내용들에서 저는 깜짝깜짝 놀란 게 많았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 방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귀한 전파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특히 깐죽거리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를 향해 깐죽거린다. 그러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밉상스럽게 한다. 네. 이런 표현을 굉장히 자주 쓰셨고요. 그리고 지금 대구시장으로 계신데 내가 대구시정은 하루에 20분만 돌보면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지역구를 위한 자리다? 지역구 주민들을 위한 자리다? 사실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하셨음에도 국회의원이 정말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직책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저는 가장 깜짝 놀란 게 당원들을 향해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까지 방송에서 쓰셨더라고요. 네. 저는 이 부분은 홍준표 후보라는 그 개인으로서 그다음에 과거에 오랜 시간 정치를 했던 정당인으로서도 너무 옳지 않은 행동이었고 아마 오늘 했던 말씀 중에는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할 발언들도 저는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더 있을 것이다. 네. 국민과 당원과 그리고 저는 한동훈 후보에게도 개인적으로도 좀 인신공격 같은 지난 토론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외모라든지 키 관련해서도 또 얘기를 하셨고 그런 것들은 요즘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그런 거를 방송에서 나와서 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예능도 아니고 TV 토론에서 정책을 논의할 시간에 이런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말은 사람의 인격이다. 근데 오늘 저는 그 인격이 너무나 많이 드러났고 그 말을 다루는 기술, 정말 예술적인 경지에 올라야 하는 정치인이라는 직업 자체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책적인 대화, 알맹이는 빠져있고 거센 표현들, 감정적인 표현들만 난무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요. 우리 김혜란 전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네. 이게 우리 당의 이 지금 대선 후보를 뽑는 이 토론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 보수의 품격 이런 이야기 도저히 얘기를 꺼낼 수도 없을 만큼 사실 창피한데 아마 이 토론회 룰을 정할 때 상대방에 대한 이런 인신공격, 그런 모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룰이 없는 것은 아마
애초에 그 토론회 룰을 정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차마 예상도 못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아예 처음에 이제 후보들 다 모아놓고 방송국에서 할 때 다 설명도 하고 룰에 대해서도 다 합의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토론회는 굉장히 엄격하고 선관위에서도 또 이렇게 관여를 하고 하는데 그때부터 아예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성 이런 발언을 하거나 이러면 제재를 하든지 아니면 발언권을 제한하든지 뭐 시간을 줄이든지 이런 식의 뭐 룰을 만들어야 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어떤 본인의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본인이 곤란하기 어려운 질문, 뭐 대답하기 힘든 질문 이런 거 할 때 버럭버럭 화를 내거나 그런 건 사실은 보고 있는 시청자라든지 아니면 이 당원 투표를 하기 위해서 TV 앞에 모여서 지금 우리 당에 어떤 후보를 뽑아야 될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당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또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각각 서로를 또 지목했기 때문에 더욱더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 사실 이번 토론의 백미죠. 그렇죠. 예, 지금 서로 1시간 반씩 주도권 토론을 하게 되어 있고 이번 대권 후보를 뽑고자 하는 우리 당원들은 지금 다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걸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당에서 다 이렇게 좀 아쉽다라는 그런 평이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국민의힘은 경선이 진행될수록 빅텐트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선 후보들 모두 한덕수 대행 출마 시에 단일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는데요. 여전히 그 한대행 측에서는 출마설에 침묵을 하면서 광복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의 전망처럼 4월 말에서 5월 초에는 어떤 좀 입을 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우리 한덕수 대행이 어떻게 좀 앞으로 나갈지 예측을 좀 해본다면요? 네, 지금 사실 뭐 결국에는 빅텐트 뭐 이거 뭐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기기 위해서는 그 뭐 이른바 반명 연대라고 하죠. 네, 다 모여도 지금 현재 될까 말까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결집을 하려고 할 텐데 지금 우리 당의 경선이 이렇게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 이렇게 각 후보들이 본인이 가진 장점을 어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지금 사활을 건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지금 이렇게 경선에 이 김을 빼는 행위, 그거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한덕수 우리 그 권한대행께서 이게 지금 이번 대권에 정말 뭐 본인이 어떤 소명의식이나 사명감을 가져서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해보고 싶다고 하셨으면 충분히 지금 사퇴하고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럴 거면 사퇴하고 들어가라는 이야기 벌써 언제적부터 나왔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을 다 보고 누가 후보가 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하겠다라는 지금 취지인 것 같아요. 지금 다음 주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그거 정말 우리 당에 대한 모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우리 당원들이 당원 투표를 거의 뭐 2번 하게 되어 있어요. 당원 투표라는 거는 일반 여론조사랑은 다릅니다. 여론조사는 전 국민을 상대로 뭐 몇천 샘플이기 때문에 거의 한 명 한 명이 뭐 우리 앵커님이나 제가 그 여론조사를 받아서 뭐 의사표현을 할 기회는 거의 없어요. 거의 희소하다고 보이고 아주 몇 명이 받는 거고 하지만 당원 투표는요. 그 당원 이 기간 동안에 거의 5번, 6번 계속 연락이 와서 결국에는 대부분의 당원들이 판단을 해서 거기다 뽑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우리 당의 후보는 누가 됐으면 좋겠다는 한 표가 의사표시를 신중하다 이런 다 하는 말씀이시죠? 거예요.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당원들이 내 손으로 뽑은 대권 후보가 딱 뽑히자마자 바로 그럼 그거 포기하고 무소속 후보한테 넘겨라 마라 이렇게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은혜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정치가 정말 언제까지 또 얼마나 혼탁해졌는지를 좀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자신의 그 힘으로 후보를 만들 능력이 없으니까 내란 대행을 모셔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윤석열이라는 그 후보를 배출한 것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먼저 해야 하고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사실은 한덕수 후보를 뭐 그쪽에서는 모셔온다라고 하겠지만 같이 하는 거는 저는 쉽진 않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 할 것은 선거 운동이 아닌데 본인은 뭐 관세 협상한다고 지금 뭐 계속 어떻게 보면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막 먼저 앞서서 좀 과욕을 부리는 것 같고요. 뭔가 관건 선거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또 보니까 그 국민의힘 후보들이 입장을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빅텐트로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들을 모두 다 말을 하고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의 당원분들이
국민들이 너무나 귀한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보내고 계시는데 그 상황에서 한덕수 후보에게 꽃가마를 태우겠다? 저는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오늘 좀 국민의힘 토론에서도 봤듯이 과거에 또 이번 주에 또 있었던 토론에서 뭐 다시 태어나면 바퀴가 되고 싶냐, 바퀴벌레가 되고 싶냐, 뭐 이런 질문까지도 하긴 했었어요. 네. 그런 TV 토론을 지금 계획하고 한덕수 후보를 한덕수 대행을 모셔오겠다, 뭐 이런 걸 하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국민들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정치적으로도 위기고 외교도 너무나 불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이 저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이야기를 아주 짧게 1분씩만 들어보고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내수 회복을 위해서 국회에서 어떻게든 증액을 이뤄내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추경 대폭 증액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어떻게 과연 양당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6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제 그 시정연설을 했죠. 이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공감하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 여러 가지 정부 재정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게 빨리 미치게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우리가 지금 빨리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협치의 차원에서 빨리 의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35조의 추경을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12조의 추경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막 집이 불이 타고 있는데 물이 아깝다고 물을 안 쓰고 있는 거랑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정 건전성이라는 이유로 이런 지금 논리를 펼쳐내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이 지금 하루라도 숨을 쉴 수 있게 그 숨통을 틔워주고 꺼져가는 경제, 그리고 경제가 너무나 지금 심장이 저는 멈출 정도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저는 구제와 또 우리가 지금 필요한 추경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저희 또 만나게 되는 날에는 대선 후보들 윤곽이 조금씩 더 드러나겠죠. 그때 가서 또 새로운 주제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